2007년 늦여름,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막 장거리 연애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매달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왕복 10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며 연애를 하다가 피서철이 찾아왔습니다. 뭐 우리야 평소랑 그닥 다를 게 없었지만 피서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대부분은 다 성수기 요금을 요구하고 평소에는 사람 없던 한적한 손바닥만한 해변가라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아무튼 뭐 그닥 맘에 안 드는 늦여름의 밤이었습니다. 평소랑 다를 것 없이 2박을 할 예정으로 숙소를 잡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방이 다 찼다는 얘기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때였습니다. 한 곳, 두 곳. 이제 점점 똑같은 대답을 들을 때마다 막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노숙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헤매던 도중에 4번째 찾았던 업소에서 방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며 금액을 물어보는데 순간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시세보다는 훨씬 싼 값이라서 좀 당황해하면서 룸키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놀란 우리는 이거 말 바뀌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 생각을 하고 후다닥 입실해서 씻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잽싸게 우리 방으로 찜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원래 노숙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방을 구했다는 거? 그리고 꽤 컨디션이 괜찮은 곳인데도 헐값에 들어왔다는 거. 이 두 가지만으로도 우린 정말 횡재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씻은 후에 내일 스케줄을 위해서 바로 깊은 잠에 들었을 무렵이었어요. 여친이 옆에서 뒤척이는 걸 느끼면서 저도 깨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고 하는데 뭔가 잠꼬대 비스무리하게 외치더라고요. 오빠, 욕실 문이 안 열려. 저 역시 비몽사몽 잠결인지라 문이 좀 낡아서 그런 거겠지 하고 일어나서 욕실 문 쪽으로 갔어요. 그리곤 문고리를 잡고 살짝 당겨봤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확 잠이 달아나더라고요. 이때 당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문은 손잡이를 반쯤 돌리고 내 쪽으로 당겨야 열리는 문인데 손잡이는 돌아갔습니다. 그치만 이게 당겨지질 않았죠. 마치 안에서 누군가가 손잡이를 잡고 체중을 실어서 매달린 상태로 당기고 있는 느낌? 살짝 당겨지긴 했으나 뭐 그건 느낌뿐이고 묵직한 체중이 느껴지면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초 만의 일이었지만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발끝부터 얼굴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 그치만 나보다 수백만 배는 더 겁이 많은 여친이 옆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 상황의 심정을 표현해버리면 100% 기절하거나 뛰쳐나가거나 둘 중 하나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내 표정을 읽기엔 이 주변이 너무 어둡다는 거 하나에 안도하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잡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외치면서 힘껏 당겼습니다. 뭐 누군가가 문고리에 매달려서 튀어나오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문은 내가 힘을 준 만큼 순식간에 활짝 열려버렸고 욕실은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여친은 그냥 열면 되지 왜 이렇게 오버해? 하는 표정이고 이미 급한 상태인지 문 열리자마자 잽싸게 들어가려고 하길래 일단 여친을 멈추고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기 때문에. 슬쩍 둘러봤는데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딱 하나. 세면대에 방금 전까지 물이 가득 차 있던 것처럼 막 주변에 물방울의 흔적과 더불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몇 분 전까지 누군가
머리를 감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오래 한 터라 숙박업소를 주기적으로 자주 다녔었고, 예전부터 항상 입실하고 나서는 그 침대 시트도 확인하고 또 욕실, 화장실을 확인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역시 오자마자 분명 욕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뭐 간단한 세수와 양치는 우리 침대 옆에 있는 작은 세면대에서 했었고, 우리가 잠든 이후에는 아무도 욕실을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분 전쯤 화장실 문 손잡이 너머로 느껴졌던 그 일과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인지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는 되게 찜찜한 상태였죠. 아무튼 볼일을 다 보고 나온 여친은 뭔 일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바로 잠들어 버렸고, 일단 저도 내일 데이트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생각을 접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겠죠. 아무튼 날이 밝고 나서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고 옆에 자고 있는 여친을 반강제로 깨운 뒤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것을 보고야 말았죠. 남자인지라 항상 퇴실 준비는 제가 빨랐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짧아서 되게 빨리 말릴 수 있다 보니까 아무튼 먼저 잽싸게 씻고 나와서 대충 찍어 바르고 옷 입고 퇴실 준비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여친은 화장대 앞에서 콤팩트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저는 뒤에서 여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여친은 변장에 열중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저는 무지하게 숱이 많던 그녀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드라이기가 과열이 되면서 전원이 차단되길래 문득 고개를 들었다가 화장대 거울을 무심코 보게 되었죠. 이 거울 정면으로는 퀸 사이즈의 침대가 보였습니다. 아니, 보여야 했어요. 거울에 비춰진 것은 아직도 생각만 하면 숨이 턱하고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게 보였죠. 새하얀 침대 시트 위에 까만 단발머리에 아주 짙은 회색의 터틀넥을 입은 여자가 거울 정면 가득 채워진 채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놀래도 적당히 놀래야 주저앉거나 소리를 지르지. 이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그대로 온몸이 마비가 된다는 걸 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자와 시선이 마주친 채로 고개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직이 되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곤 눈을 감는 게 유일했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돌발 행동을 취하면 화장 중인 여친이 그대로 기절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순간 미동도 하지 못하고 눈만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이제 갑자기 드라이기도 멈추고 대화도 끊기자 여자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어? 아님 점심에 먹고 저녁엔 술 한잔해? 응? 응?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조심스레 살짝 실눈을 떠봤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원래 보통 귀신은 보고 나서 다시 보면 사라지는 게 기본 국룰 아니었던가요? 그 순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드라이기가 윙 하면서 작동이 됐습니다. 귀신을 봤구나. 본 거 맞으니까 어쨌든 퇴실 빨리 하자 하고 자기 암시를 걸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여자친구의 머리를 마저 빨리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짐을 꾸려서 그 저주받을 모텔을 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유난히도 평소랑 달리 이상했던 내 행동에 여자친구가 왜 그래? 화났어? 뭐 말 좀 해봐 하며 꼬치꼬치 물어오는데 여자친구에게는 겨우겨우 둘러대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늦여름을 즐기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제가 헛것도 자주 보고 담이 세다고 해도 이걸 정면으로 눈이 마주치고 사라지지 않는 상황이 안 무서울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기억이라 그런지 생각외로
무의식적으로 빨리 잊고 다시 현실 생활로 돌아왔죠. 그게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후 이제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 일이 기억에서 지워질 무렵 일이 있고 한 반년쯤 지난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다음 카페 중에 숙박업소들의 리뷰를 다루는 한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고 자주 가는 지역대 업체들을 막 찾아보고 있던 중에 무심코 클릭했던 한 업체의 건물 외관 사진을 보고 딱 멈칫했습니다. 그리곤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서 업체명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사진은 내가 아는 곳인데 업체명이 생소했습니다. 바로 약 반년 전 여자친구랑 갔다가 뛰쳐나오다시피 나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천천히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댓글 리뷰를 클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나만 본 게 아니었죠. 이거 간판 바꾸면 눈치 못 챌 줄 아세요? 나도 봤어요. 나는 복도에서 봤어요. 여기 이미 소문이 날대로 난 유명한 귀신 출몰 업체예요. 뭐 이런 댓글 등등. 이미 업체 관계자와 운영자와의 모종의 컨택이 있었는지 댓글 일부가 지워진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댓글들도 틈틈이 볼 수가 있었고, 이 지역 토박이었던 아는 지인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미 그 형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업체명을 얘기하기도 전에 단박에 알아차리고서는 아, 거기 코비 모텔? 너도 갔었냐? 거기 여기서 엄청 유명해. 3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회사 생활 7년차에 접어들 무렵 이제 제 나이도 어느덧 30대 초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이미 7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직을 생각하기에는 이 동종업계 자체가 막 연봉이 높은 직종이 아니라서 아예 직종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나마도 좀 잘 받고 있는 편이랄까요? 아무튼 이런 고민을 안고 살고 있던 중 제 고등학교 친구가 와이프랑 합심해서 에어비앤비 또 빌라 경매로 돈을 벌었다면서 너도 한번 해봐, 공부해봐 하고 권하더라고요. 막 가타부타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일단 제가 가진 자본 안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빌라 경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이 부부의 조언도 받고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때쯤 실전으로 들어가서 은평구의 어느 빌라 반지층 호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찰 전에는 직접 건물과 동네를 임장도 다녀왔고요. 최종적으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현재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나이 60대 전후의 어머니뻘 되는 여자였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건데, 아무리 경매를 낙찰받고 내게 되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버티고 안 나가려고 하면 막 살살 달래야 돼요. 말로도 달래보고 안 줘도 되는 이사비를 줘서 살살 달래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 여자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 나름 예의 있게 말씀드린다고 막 정장까지 꺼내 입고 차려입고 갔습니다. 여자는 막 저한테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를 했었고, 이때 저도 손해는 볼 수 없으니까 아주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결국 제 요구를 받아들인 여자는 언제 이사를 가겠다 하고 저하고 조율을 맞췄어요. 공부하면서 봤던 여러 진상 사례에 비하면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진행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이사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까지 불편한 기색을 안 내비친 건 아니었지만 비교적 얌전한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여자가 굳이 우산도 안 쓰고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면서
이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내 딸은 여기 계속 살겠다고 하니까 뭐 데리고 살든 내보내든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이 여자가 혼자 사는 걸 확인했고 예전에 찾아갔을 때 남편도 딸도 아무도 없었거늘. 심지어 오늘도. 네? 딸이라뇨? 무슨 말인지 되묻자 저 안쪽 방이 딸내미 방이라면서 한번 가서 보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미 짐도 거의 다 빠져서 휑하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나를 겁주는 건지 헛소리라는 건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저는 그저 이 빌라를 2번의 유차로에 아주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얼른 세를 놓고 따박따박 월세 받을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새로 도배장판까지 마치고 인근 부동산마다 매물을 내놓았어요. 생각보다 세입자는 빠르게 구해졌고 첫 번째로 들어온 세입자는 친구 사이인 20대 여자 2명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여자 세입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저 세입자인데 다름이 아니라 혹시 예전에 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시죠? 이 세입자가 말하길 두 여자 중에 한 명이 집을 비운 상황에서 한 사람만 집에 남아있을 때 뭔가 자꾸 방 한쪽이나 화장실 쪽에서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가끔씩 막 여자 실루엣 같은 것도 보이고 영문을 모른 저는 일단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무슨 일 없었다. 예전에 살던 사람 한 60대 정도 여자였고 한 3-4달 전에 정상적으로 이사 나갔다 하고 이 여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순간 불현듯 그 비오던 이삿날이 생각이 나면서 내 딸은 여기 계속 살겠다니까 알아서 살든 내보내든 하세요 했던 이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치만 저도 이게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모르니까 해줄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 달래서 전화를 끊은 뒤에 바로 다음날 저는 인근 부동산을 돌면서 혹시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먼저 돌기 시작했는데 먼저 갔던 3곳은 전부 다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에이 뭐야 괜히 찝찝해했네 아무 일 없었나 보구만 하면서 제 4번째 집을 들렸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들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 예전에 그 집 지혜비가 딸내미 죽이고 깜빵 갔어요. 엄마도 겉보기엔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 헛소리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네? 이거 진짜예요? 다른 부동산은 모른다고 하던데? 요즘 들어온 데는 모를 거고 오래된 데는 뭐 알거나 들어는 봤을 거고요. 이 말을 듣고도 뭐 거기에 제가 직접 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겁이 난다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세입자가 안 들어올까봐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곧 2 여자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2 여자분이 혹시 이 집에서 겪은 일을 어디에 제보하거나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더 신기한 사실은 현재 들어와 있는 세입자는 이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잘 살고만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의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전화가 한번 걸려온 적은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비에빌라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젯밤에 이상한 여자가 자기 딸 보러 왔다고 찾아왔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잘못 찾아온 것 같다고 돌려보냈거든요? 혹시 그 집주인분 아시는 분 아니시죠? 이것도 이거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어떻게 조치를 할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이후 한 번도 찾아왔다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 집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9살 때 우리 집 밑에 있는 한 용접 공장에서 혼자 일할 때 아주 깜짝 놀랐었던 실제 경험입니다. 우리 집이 아주 조그마한 가구 공장을 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저는 방학 때는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 매일 일만 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보내준 공장으로 가서 일도 했었지만 너무도 짠 월급과 과도한 업무, 12시간 막교대에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는 주간 야간, 휴일도 없이 주간에서 야간 바뀌는 시점에 잠깐 쉬는데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달 월급이 40만 원 정도였으니까 정말 일하기 싫더라고요. 이 당시 커피숍에서 일해도 한 달에 저 정도는 거뜬히 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니던 섬유 공장을 때려치고 나서 우리 집 밑에 있는 조그마한 공장을 어머니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은 평소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사장님이 오다를 받아오시면 이때부터 일용직 비슷한 사람들 뽑아서 물건 만들고 물건 다 만들고 나면 또 직원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공장이었죠. 마침 사장님이 본인 없을 때 잔일이라도 좀 시키고 또 공장 지킬 사람이 필요했대요. 게다가 집도 바로 공장 윗집이니까 밤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여기서 1년 정도 일했었는데 60만 원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100만 원까지 받았었죠. 호이스트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용접의 용자도 모르는 제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 공장이 있던 자리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시흥시 은행동에 낚시터 근처에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앞에는 산이 있었고 이 산엔 경찰학교 사격장이 있었죠. 역시나 버스 정거장에서는 한참을 걸어 들어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주변엔 허허벌판에 밤에는 많이 한산했었습니다. 낮이라고 해도 이 넓은 공장에 저 혼자서 쇠 조각이나 줍고 있고 용접으로 칼이나 만들고 있으면 되게 적막하긴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빈둥거리면서 놀고 있는 제가 보기 안 좋았는지 사장님이 특명을 내리시더군요. 우리 공장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저기 공장 구석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라는 겁니다. 먼저 땅을 파서 드럼통을 묻고 우리 공장 주변에 철판이며 나무 판자며 많으니까 그거 이용해다가 화장실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월급 받고 일하는 주제에 싫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매일매일 소변은 모르겠지만 제가 대변 볼 때는 맨날 집으로 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까짓것 만들어 보자 하고 우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이라 꽝꽝 얼은 땅을 파내기가 힘들었지만 일단 땅 위에다가 불을 피워서 땅을 좀 녹이고 파내려고 하니까 나중엔 꽤 수월하게 파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땅을 파고 있었는데 삽에 뭐가 톡톡 걸리면서 뼈다구가 한 무더기 나오는 겁니다. 해골이 원래 없어서인지 아니면 삽이랑 곡괭이에 찍혀서 부서졌는지는 몰라도 이 뼈들이 다 부러져서 자그마했기 때문에 이게 사람 뼈인지 동물 뼈인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 뼈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개나 그런 동물 뼈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아무튼 땅을 다 파고 나서 이제 드럼통을 갖다가 묻고 이 주변으로 합판으로 벽을 세운 후에 얇은 함석판으로 천장을 만들고 나중엔 철판 조각을 용접해서 발 디딜 곳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우리 집에서 경첩 조각을 가지고 와서 문짝도 달아놨어요. 이제 다 만들고 나서 보니까 아주 근사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잘 사용한 듯 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집에서 배가 살살 아파서 화장실 가려고 가봤더니 화장실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더군요. 그냥 기다렸다 참고 있다 쌀까 생각을 했는데 문득 머리에 퍼뜩 드는 생각이 아 맞다. 내가 만든 화장실이 있지? 하고는 이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손에는 휴지를 뭉쳐쥐고 집에서 나와 공장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이라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컴컴했지만 매일 지나가는 곳이라 익숙하게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밤이라서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문 닫으면 냄새도 심하니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봤어요. 후레쉬로는 공장 이리저리 비춰가면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수세식 화장실은 보면 바닥에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도 깨끗하고 하얀 변기를 보면 그다지 공포감이 느껴지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푸세식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전에 시골 화장실에서 술 많이 먹고 오바이트 하던 아저씨가 푸세식 화장실에 머리부터 처박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머릿속에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밤에 무서운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무서워지잖아요. 내가 직접 땅을 파서 만든 화장실인데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참. 아무튼 그렇게 조금씩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화장실을 만들 때 출토되었던 이 뼈다구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뼈다구들은 뭐였을까? 혹시 여기가 예전에 공동묘지? 아니야. 나 여기 공동묘지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아니지. 굳이 공동묘지가 아니더라도 여기가 원래 산이었으니까 그냥 이름 모를 무덤이 하나 있던 자리? 내가 기가 막히게 그 무덤 자리를 파서 화장실을 만든 게 아닐까? 아니야. 사람 뼈가 그렇게 적을 수는 없지. 아마 누가 개고기라도 잡아먹고 뼈다구 갖다 묻어놓은 거겠지. 이렇게 머릿속에 온갖 소설을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딸그락 하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하면서 온몸에 닭살이 돋아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들까지 너무 크게 들리더군요. 여기서 도저히 이거 끝까지 해결해 보기에는 저의 정신력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이제 그만 일어나기 위해서 뒤처리를 하는데 푸세식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휴지로 뒤처리하려면 손이 아래쪽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손이 아래쪽으로 가서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손 아래쪽에서 뭔가 찬바람 같은 게 쉬 하고 불어오는 겁니다. 밑에가 옆칸이 있어서 같이 뚫려있는 화장실도 아닌데 단지 밑에는 드럼통 하나만 있었을 뿐인데 이 찬바람은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거지? 손을 누군가가 아래서 탁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죽겠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생각들을 억지로 꾹꾹 누르면서 우리 집으로 올라가려고 딱 집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우리 집 바로 밑에 조그마한 가로등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래에 우리 동네 개들 한 10마리는 너끈히 넘어가는 애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마치 반상회를 하듯이 앉아있다가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데 아무튼 거기에 우리 집 개도 2마리가 껴있길래 제가 불렀어요. 하지만 둘 다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오지는 않더군요. 개들이라서 얘네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두운 공장에 혼자 서 있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나를 쳐다보는 건지 내 뒤에 다른 걸 쳐다보고 있는 건지 막 등 뒤에는 식은땀이 주룩주룩 흐르고 있는데 일단 꾹 참고 이 개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아주 쫄아가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나머지 볼일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개들이 저를 보고도 짖지 않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뭐 차라리 짖기라도 했으면 그만큼까지 무섭진 않았을 텐데 말이죠.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많은 개들 중에 한 마리도 짖지 않고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그 다음날
공장에 가려고 제가 집 문을 나서니까 마치 어젯밤 일은 다 잊었다는 듯이 우리 집에 키우던 개 2마리가 막 저한테 달려와서 꼬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 잡것들아, 니들 때문에 어젯밤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니들은 밥 주는 주인이 불러도 안 오냐? 아이 잡것들. 이랬더니 이제 갑자기 2개 중에 몸이 까만 한 놈이 저를 쳐다보면서 멍! 하고 짖는 겁니다. 뭐야?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나? 아무튼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땅이 막 파여 있더군요. 뭐지? 하고 다가가 봤더니 이 자리가 예전에 제가 화장실을 만들고 남은 흙들을 쌓아놓은 자리였습니다. 순간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어젯밤에 개들이 몰려있던 곳으로 가봤더니 예전에 제가 출토해서 묻어놨던 그 뼈다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군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놈들은 먹지도 못할 뼈를 왜 다 파놨을까? 게다가 그 많은 개들이 왜 저를 보면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을까요? 또 우리 집 개들은 왜 저를 쌩깠을까요? 평소에 밥도 잘 챙겨주던 주인이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부터는 밤에 아무리 배가 아파도